머리꼬라지 봐라. 이게 군인이야? 대학생이야? 이등병처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지. 위잉 하는 바리깡 소리와 함께 여군 소령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깎아내린 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온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 그 서막이었습니다. 핏줄까지 얼어붙는다는 철원의 겨울바람이 DMZ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어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예하 수색대대의 주둔지를 휘감았다. 해발 700m 고지에 위치한 대대는 칼바람의 첫 번째 제물이 되기 십상이었다. 방금 전까지 가상의적 포화가 쏟아지던 훈련장에는 자욱한 화약 냄새와 젊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상황 종료. 전원 현 위치에서 장비 점검 및 대기.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갓 20살을 넘긴 병사들은 주저앉고 싶은 다리를 간신히 붙들었다. 목소리의 주인 수색 대대장 하태석 중령이 지휘용 K131 지프에서 내렸다. 183cm의 다부진 체격,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 잡힌 전투복과 그 위로 빛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마크는 그가 걸어온 길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날카롭게 각을 세운 베레모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그가 왜 사단 내에서 하독사독사 하태석나 불리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전까지 가상의적 지휘소 역할을 했던 벙커가 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KCTC 훈련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대대급 훈련의 마지막 날, 하중령의 수색대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목표 고지를 점령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하지만 하중령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 대신 매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주변을 훑쳤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와 부사관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중령에게 훈련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일 뿐 과정의 완벽함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다. 그의 시선이 일중대장이 구축한 K6 기관총 진지에 머물렀다. 김진욱 대위. 네, 대대장님. 이제 갓 30을 넘긴 김 대위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부동자세로 섰다. 하중령은 턱짓으로 기관총 진지를 가리켰다. 사계 청소 상태가 이게 뭔가. 나뭇가지 몇 개가 총구 시야를 가리고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실전이었으면 저격수에게 내 부사수 머리가 날아갔을 거다. 고작 나뭇가지 몇 개 때문에. 즉시? 전투는 이미 끝났는데 즉시가 무슨 소용인가? 자네에겐 다음 기회가 있겠지만 죽은 병사에겐 다음 생이 있나? 하중령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철원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는 김 대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전장이야. 그리고 여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다. 내 대대에선 이 정도면 되겠지란 안일함은 용납 못해.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하태석 중령의 수색대대는 그런 곳이었다. 그가 2년간 대대장으로 부임하며 부대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낡은 관행과 무사한 일주일을 뿌리 뽑고 오직 실전과 승리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모든 것을 복속시켰다. 그의 지휘 아래 수색대대는 사단 내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부대 타이틀을 휩쓸었고 군단 전체에서도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된 부대로 손꼽혔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명성 아래 대대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병사들은 살인적인 훈련과 끝없는 작업, 숨막히는 내무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다. 하중령의 완벽주의는 병사 개개인의 인격과 사생활마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는 부대 전체를 거대한 압력소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불만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하중령이 구축한 철저한 감시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작은 균열조차 허용하지 않는 철의 성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성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대대장실. 하중령은 흙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집무 책상에 앉아 훈련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 격인 인사과장 오승수 대위가 노크와 함께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대대장님, 사단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뭔데 그러나? 하중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은 극의 누구든 용납되지 않았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정밀 진단을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제야 하중령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연례적인 감찰이 아니었다. 특정 부대를 지목해서 나오는 정밀 진단은 보통 심각한 제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기습적인 조치였다. 감찰실장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윤서진, 소령이라고 합니다. 오 대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하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소령, 감찰실장이라는 자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가벼워졌나? 고작 소령 하나가 실장이라고 이 난리란 말인가? 그게 대위님. 육사 출신이 아니라 학사장교 출신인데도 초고속 진급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군내 비리를 가차없이 파헤쳐서 별명이 메스라고 불릴 정도라는데. 학사 출신 여군 소령. 하중령의 머릿속에 편견 가득한 그림이 그려졌다. 실력보다는 정치력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 것이 뻔했다. 현장도 모르는 책상 물림이 감히 자신의 완벽한 부대에 칼을 들이대려 하는 것이 가소롭게 느껴졌다. 재밌군. 걱정할 것 없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도둑이 들 수는 없는 법이지. 오히려 잘 됐어. 육군 본부에 우리 수색대대의 위용을 직접 보여줄 기회 아닌가.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전 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전파해. 내일 우리 부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일 거라고. 감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열병식이 될 거다. 그의 명령은 즉각 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날 밤 수색대대의 모든 막사와 사무실의 불은 새벽이 깊어지도록 꺼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고된 훈련의 피로도 잊은 채 막사를 쓸고 닦았고 행정병들은 밤을 새워 서류를 정리했다.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다. 하중령의 철의 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티끌조차 남겨서는 안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색대대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다. 위병소 근무병의 각 잡힌 경례부터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5와 10까지 모든 것이 교범에 나오는 그대로였다. 하태석 중령은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고 대대 본부 건물 앞에 섰다. 그의 뒤로는 대대의 모든 참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어젯밤 그는 직접 순찰을 돌며 침상 밑에 먼지까지 확인했다. 그의 성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위병소로부터 감찰팀의 차량이 부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와 군용 지프가 본부 앞에 멈춰섰다. 먼저 지프에서 내린 것은 감찰실 소속의 대위들이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하중령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박진성 대위입니다. 감찰실장님을 모시고 부대 정밀 진단차 방문했습니다. 수고 많다. 하중령은 짧게 답하며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주시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하지만 활동적으로 보이는 야전 상의의 전투화 차림의 여군이었다. 계급장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어 망을 씌운 모습.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지적이고 차가운 인상이 돋보였다. 바로 윤서진 소령이었다. 하중령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대대장인 자신을 앞에 두고 차에서 내린 후 주변을 둘러볼 뿐 곧장 다가와 예를 갖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그의 눈에는 군기가 빠진 행동으로 비쳤다. 본부에서 왔다고 뻣뻣하게 구는군. 학사 출신이라더니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그의 심기 속에서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주변 참모들이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어이. 그가 그녀를 불렀다. 윤서진 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하중령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에 꽂혔다. 여군 규정상 묻거나 망을 하면 긴 머리도 허용되지만 그의 철의 성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군인 머리가 이게 뭔가? 여기가 무슨 대학교인 줄 아나?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대위를 비롯한 감찰팀 장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하중령은 멈추지 않았다. 군부대에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 말과 함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중령이 거칠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움켜쥔 것이다. 그리고는 주변에 얼어붙은 작전과장에게 소리쳤다. 작전과장, 당장 이발기 가져와. 바리캉 말이다. 네? 네, 대대장님. 못 들었나? 당장 가져오라고. 작전과장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행정반으로 달려갔다. 감찰팀의 박대위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대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하지만 박대위의 외침은 하중령의 분노에 찬 고함에 묻혔다. 잠시 후 작전과장이 벌벌 떨며 전기 바리캉을 가져왔다. 하중령은 그걸 건네받아 전원을 켰다. 위잉. 날카로운 기계음이 연병장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여전히 윤서진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그녀의 귓가에 바리캉을 들이댔다. 요즘 군대는 말이야, 남녀 평등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등병처럼 정신 차리게 해주지.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가 어떤 건지 이 머리에 똑똑히 새겨주겠다, 이 말이다. 윤서진은 짧은 비명 소리조차 없었다. 그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을 뿐 고통이나 굴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순간 하중령은 망설임 없이 바리캉을 움직였다. 서걱 서걱. 단정하게 묶여있던 머리카락 뭉치가 힘없이 잘려나가 겨울바람에 흩날렸다. 그는 마치 잡초를 베어내듯 그녀의 머리를 아무렇게나 밀어버렸다. 주변에 있던 그의 부하들은 공포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거친 손길이 멈췄을 때 그녀의 머리는 군데군데 파먹은 것처럼 흉하게 변해 있었다. 하중령은 만족스럽다는 듯 바리캉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박대위를 향해 소리쳤다. 똑똑히 봤나? 여기가 바로 백골수색대대다. 이런 정신 나간 군인은 감찰팀 소속이라도 용납 못해. 바로 그때였다. 박대위가 절규하듯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분은 육군 본부 직속 감찰실장 윤서진 소령님이십니다. 대대장님은 지금 명백한 하극상과 폭행을 저지르신 겁니다. 육군 본부 직속 감찰실장. 그 직책의 무게가 천둥처럼 하태석 중령의 뇌리를 강타했다. 고작 소령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녀가 가진 권한은 자신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과 함께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다. 윤서진 소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넘겼다. 짧고 엉망으로 변해버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하얀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넋이 나간 하중령에게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엿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사냥감을 함정으로 완벽하게 몰아넣은 사냥꾼의 차가운 만족감에 가까웠다. 하태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맑고 날카롭게 하중령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백골부대 수색대대의 명성대로 아주 인상적이군요. 대대장의 환대가 이토록 뜨거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어버린 하중령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대 본부 건물 입구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감찰 시작하죠. 대대장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하태석 중령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였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감찰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이것은 감찰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한 철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메스의 무자비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 연병장에서 벌어진 광기 어린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윤서진 소령은 하태석 중령의 집무 책상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엉망으로 잘려나간 머리는 그녀의 차가운 위엄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기이한 모습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서늘하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철, 먼지 한 톨 없는 집기, 벽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까지.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태석 중령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철의 성이라 믿었던 자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수습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할까? 중령이 소령에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저 여자의 눈빛은 사과 따위로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간신히 무너지는 평정심을 다잡았다. 그는 밤새 준비한 대대의 모든 성과가 집약된 감찰 브리핑 자료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령님, 우선 보고부터. 됐습니다. 윤서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료를 건네받았지만 펼쳐보지도 않고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치 오물이 묻은 것처럼 무심한 손길이었다. 그 행동 하나에 하중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새 수십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눈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당한 것이다. 하중령. 윤서진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이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강도 높은 훈련? 완벽한 서류? 아니면 사단장의 신임? 허를 찔린 질문에 하중령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윤 대령은 짧게 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 전투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확인해보죠. 따라오시죠. 그녀가 향한 곳은 최신식 무기가 즐비한 무기고도 완벽한 작전 계획이 준비된 지휘 통제실도 아니었다. 본부 건물 1층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놓인 낡은 철제함이었다. 바로 소원 수리함이었다. 함 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열었는지 모를 만큼 뽀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부대의 모든 것이 완벽을 추구하며 닦이고 조여지는 동안 이곳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열어보시죠. 하중령의 지시에 인사과장이 당황하며 열쇠를 가져와 자물쇠를 열었다.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린 함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 흔한 익명의 투서 한 장 없었다. 하중령은 이것이야말로 병사들의 불만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내심 안도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황을 전환하려 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대 병사들은 부대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휘 방침에 모두가 만족하며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대령이 차갑게 받아쳤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목소리를 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혹은 목소리를 낸 대가가 두려워서일 겁니다. 텅 빈 소원 수리한 만큼 부대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죠. 그녀는 장갑 낀 손가락으로 함 내부 바닥을 훑었다. 그녀의 하얀 장갑 끝에 검은 먼지가 묻어나왔다. 먼지가 이 정도면 최소 반년은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서류상으로는 매주 개봉하여 주임원사가 직접 확인한다고 되어 있던데. 하중령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시작부터 그의 완벽한 성벽에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었다. 물리적인 충돌이 아닌 논리와 사실로 그의 허상을 벗겨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었지만 취사병들은 긴장된 상태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윤 대령은 그날의 식단표를 훑어본 후 곧장 식자재 창고로 들어갔다. 그녀는 장부를 들고 온 보급관에게 몇 가지 품목의 재고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다. 오늘 점심 메뉴에 포함된 돼지고기. 장부상으로는 100kg이 입고되었고 오늘 80kg을 사용하게 되어 있군요. 남은 재고가 20kg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급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냉동고 문이 열리고 저울에 남은 고기를 달아보자 정확히 12kg밖에 되지 않았다. 사라진 8kg.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 명백했다. 윤 대령은 보급관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굳어있는 하중령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고기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중령. 이런 부대가 과연 싸울 힘이 있을까요? 그녀의 감찰은 이런 식이었다. 장비의 성능이나 서류의 완벽함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것, 병사들의 목소리와 먹는 것, 즉 부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중령이 애써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함을 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이었다. 그 침묵과 냉정함이 하중령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오후가 되자 하중령은 완전히 자신의 페이스를 잃었다. 아침에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윤서진이라는 여성이 단순히 감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무언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다. 연병장에서의 사건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빌미로 자신을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건을 통해 얻어낸 권한을 이용해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다. 감찰팀이 각 처부의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윤 대령은 다시 하중령을 대대장실로 불렀다. 창밖은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철원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철원의 안개는 유독 짙더군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선 무슨 일이든 잃어버리기 쉽죠. 사람이든 진실이든. 그 순간 하중령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안개. 그 단어는 그의 뇌리 깊숙한 곳, 20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다. 눈앞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젊은 소대장 시절의 자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외치던 어린 병사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안개와 침묵. 그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알 리가 없어. 그가 필사적으로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을 때 윤 대령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해져 있었다. 하중령, 내일 감찰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북쪽으로 가야죠. 이 부대가 진짜로 지켜야 할 곳으로. 그녀는 책상 위 지도에서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그곳은 비무장지대 내부에 위치한 지금은 폐쇄된 과거의 지피였다. 하중령의 눈이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그곳은 바로 20년 전 윤지호 일병이 죽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윤서진 소령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20년 전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특히 안개가 아주 짙었던 날의 작전일지요. 중령의 이름이 있더군요. 아주 흥미로운 기록과 함께. 과거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엉망으로 잘린 머리를 한 메스의 손에 이끌려 그의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태석의 철의 성에 마침내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군용 지프 한 대가 백골 수색대대의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민간인 통제선 너머, 지금은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는 폐쇄된 옛 지피였다. 지프의 뒷좌석에는 하태석 중령과 윤서진 소령이 앉아 있었다.
운전병과 수행 장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좁은 차량 내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했다. 하중령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철원의 황량한 겨울 풍경을 응시했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들판을 하얗게 뒤덮었고 땅에서는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처럼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렸다. 어젯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윤서진이 던진 안개라는 단어는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을 부숴버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그날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계에 과거라는 통제 불능의 변수가 침입했다. 그는 옆자리의 윤서진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옆모습은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엉망이 된 머리는 오히려 그 결의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저 여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단순한 추측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녀가 가진 패를 알 수 없으니 대응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사냥꾼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었다. 차량은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DMZ 남방 한계선 철책에 다다랐다. 몇 겹의 철조망과 지뢰 경고 표지판이 이곳이 죽음의 땅임을 알리고 있었다. 통문 근무병이 지프를 알아보고 경례를 붙인 뒤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통문이 열리고 지프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섰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10여 분쯤 더 들어가자 잡목과 숲을 사이에 버려진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20년 전 그가 소위로 근무했던 지피였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건물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창문은 깨져 흉하게 구멍이 뚫렸고 벽 곳곳은 이끼와 담쟁이 덩굴이 점령하고 있었다. 지프에서 내린 하중령은 그곳에 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세찬 겨울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드나들며 내는 슉슉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날 죽은 병사의 흐느낌처럼 들려왔다. 그는 이곳에 다시 발을 들릴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성공과도 위에서 과거는 그저 잊혀야 할 혹은 묻어버려야 할 걸림돌일 뿐이었다. 윤서진은 말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하중령은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황실, 내무반, 탄약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에서 그는 야망을 키웠고 이곳에서 그는 괴물이 되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지피 뒤편 북쪽을 향한 관측소였다. 관측소 바로 옆으로는 아찔한 절벽이 있었고 그 아래는 자욱한 안개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장소였다. 하중령의 눈앞에서 현재의 풍경이 흐려지고 20년 전 그날의 짙은 안개가 시야를 뒤덮었다. 2003년 가을. 갓 소위 계급장을 단 23세 하태석은 야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누구보다 빨리 인정받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날 아침 DMZ는 유례없이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날씨에 연대 본부에서는 모든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잠정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소대장님,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움직이는 건 미친 짓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 부소대장 이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젊은 하태석의 귀에는 그 말이 자신의 결단력을 의심하는 나약한 소리로 들렸다. 사병 따위가 감히 장교의 판단에 토를 달아? 불쾌감이 치밀었다. 마침 중대장에게서 무전이 왔다. 하소위, 안개가 심하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적의 동태를 더 잘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잖나. 자네의 판단을 믿어보겠네. 그 말은 하태석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절호의 순간이었다. 안개 속을 뚫고 수색 작전을 성공시킨다면 자신의 이름은 분명 연대 전체에 알려질 터였다. 모두 장비 착용해. 예정대로 수색 정찰 나선다. 그의 독단적인 명령에 부소대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항명할 수 없었다.
소대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중 유독 겁이 많았던 윤지호 일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얼마 전 누나에게서 온 편지를 전투복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있었다. 누나는 편지에서 항상 조심하고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결국 수색조는 짙은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평소에는 익숙했던 수색로가 안개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방향 감각을 잃기 십상이었다. 하태석은 초조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만 대원들을 다그치며 속도를 높였다. 꾸물거리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바로 그때였다. 절벽 옆에 좁은 길을 지나던 순간 대열 후미에서 억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윤지호 일병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지호야. 누군가 절규하듯 외쳤다. 하태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짙은 안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잠시 후 안개 저편에서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소리였다. 패닉에 빠진 그는 이성을 잃고 절벽을 기어내려갔다. 얼마 후 그는 바위에 머리가 깨진 채 싸늘하게 식어가는 윤일병을 발견했다. 뒤따라 내려온 의무병 박현우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태석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불명의 저녁, 군 교도소, 끝없는 비난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육사 동기들의 비웃음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떨고 있는 의무병 박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잘 들어. 윤일병은 혼자 발을 헛디딘 거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사다. 알았나? 이건 명령이야. 소대장님 하지만 뭐? 내 말이 틀렸나? 내가 밀었어? 아니잖아. 안개 속에서 제 발로 미끄러진 거라고. 이건 사고야 사고. 하지만 상급 부대에선 내 지휘 책임을 물을 거다. 그럼 우리 소대 전체가 위험해져. 너도 나도 모두 끝장이라고. 알아들어? 그는 사고를 완벽하게 위장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병사의 죽음 위에 거짓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더 완벽함에 집착했다. 작은 실수나 균열도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거짓된 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강철의 갑옷을 두르고 독사가 되어야만 했다. 다시 2023년 현재. 중령. 윤서진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하태석은 식은땀으로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눈앞의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윤지호 일병이 떨어졌던 바로 그 절벽 끝에 서서 안개 낀 허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곳의 안개는 여전하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서늘하게 울렸다. 무언가를 숨기기에 아주 좋겠습니다. 진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순간 하태석은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심리전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윤지호 일병, 그리고 그의 곁에 다정하게 팔짱을 낀 20년 전의 젊은 윤서진이었다. 제 동생입니다. 입대하기 바로 전날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을 찍고 다음 날 제 동생은 나라를 지키겠다며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죠. 하태석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파고들었는지, 왜 이 폐지피까지 찾아왔는지. 이것은 군의 비리를 파헤치는 감찰이 아니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한 한 여자의 20년에 걸친 처절한 추적이었다. 사고 보고서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제 동생은 누구보다 신중하고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안개가 짙게 낀 날 혼자 발을 헛디뎠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태석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중령, 당신이 그날 안개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내 동생의 목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영혼도 함께였죠. 나는 그걸 되찾으러 온 겁니다. 내 동생의 억울한 죽음 앞에, 그리고 당신이 버린 당신의 영혼 앞에 진실을 세우기 위해서. 선전포고였다. 20년 전 안개 속의 망령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강철 같던 심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폐지피에서 대대로 복귀하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하태석 중령은 더 이상 강철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꾼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끌려가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진은 윤지호의 누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다가올 파멸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20년간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거짓의 성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한 여인의 집념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감찰실장 소령이 아니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20년을 기다린 복수자였다. 대대장실로 돌아온 그는 문을 잠그고 거칠게 베레모를 벗어 던졌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져 위스키 병을 꺼내 단숨에 면모금을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가자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씩 냉정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증거가 없어. 20년 전 일이야. 그 여자가 아무리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심증만으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보고서는 완벽했고 물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는 당시의 작전 일지와 사고 보고서를 떠올렸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문제는 증인이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당시 의무병이었던 박현우.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태석은 군 내부망이 아닌 과거 인맥을 통해 수소문하여 전역 후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현우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의 손에 박현우의 운명이, 아니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 시각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던 박현우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잦은 출동과 스트레스로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그는 종종 안개 낀 날이면 악몽을 꿨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며 그는 어떻게든 그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가려 애썼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다. 하태석.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에 박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소대장. 잘 지내는 모양이군. 목소리가 좋은 걸 보니. 하태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옛 전우를 챙기는 것처럼 다정한 말투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연락했다. 우리가 좀 잊기 힘든 일을 같이 겪지 않았나? 자네도 고생 많았지. 그래서 내가 옛정을 생각해서 작은 성의를 좀 표하고 싶은데. 박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는 입막음용 돈으로 들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전 다 잊었습니다. 잊었으면 더 좋고. 그래.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조만간 한번 보자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현우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묻어두었던 과거가 악몽이 다시 그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한편 하태석은 박현우가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서진 소령이 그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곳은 대대장실이 아닌 작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태석은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윤서진은 의자에 앉으라는 말 대신 20년 전 소대원들의 진술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전역한 소대원들을 일일이 만나 받아낸 기록들이었다. 이들도 모두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날 안개가 비정상적으로 짙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시 하태석 소위가 무리하게 작전을 밀어붙였다는 사실도. 그것은 정황 증거였지만 수십 개의 증언이 모이니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매의 사진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제 동생 지호의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누나, 우리 소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 같아. 나도 꼭 소대장님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그렇게 당신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내 동생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20년 묵은 슬픔이었다. 하태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발신자는 박현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중령님, 방금 누가 절 찾아왔었습니다. 군인들이 윤서진 소령님이 보냈다면서. 하태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아니 10발은 앞서 있었다. 박현우를 회유하려던 자신의 계획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어설픈 연극에 불과했다. 하태석의 세계는 맹렬한 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다. 이성과 냉철함으로 쌓아 올렸던 강철의 성은 이제 공포와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침식당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회유나 위장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살기가 가득했다. 박현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 계집이 뭐라고 하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해. 만약 헛소리를 짓거렸다간 나 혼자 죽지 않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너 사는 동네 내가 알아봤어. 예쁜 딸이랑 아들이 있다며? 내 처자식 얼굴 보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알았어? 수화기 너머로 박현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태석은 자신이 더러운 협박범으로 전락했다는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그 통화 내용이 박현우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윤서진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 요원의 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윤서진의 추적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동생의 유품 속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한 후 그녀는 의심의 씨앗을 품었다. 전투병과 장교로서의 출세 가도를 포기하고 군의 심장부로 들어가 부정을 파헤칠 수 있는 감찰실로 자원했다. 그 후 20년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관련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며 칼을 갈아왔다. 하태석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3사단 수색대대장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현우를 찾아간 건 역시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의 요원들은 박현우를 협박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20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20년간 당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낼 것인지 아니면 평생 과거의 그늘 아래 불안에 떨며 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박현우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하태석의 협박 전화는 그 약속을 증명하고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 뿐이다. 하태석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짓을 하고 만 것이었다. 마침내 길었던 감찰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윤서진 소령은 수색대대의 주요 간부들을 모두 대대 통합교육장으로 소집했다. 최종 감찰 결과 브리핑을 위해서였다. 하태석 중령은 초췌한 얼굴로 상석에 앉았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박현우가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신은 그저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어젯밤의 협박이 그의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겁쟁이 같은 놈이니 알아서 입을 다물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윤서진은 스크린에 PPT를 띄우고 지난 며칠간의 감찰 결과를 무덤덤하게 발표했다. 식자재 비리, 형식적인 병력 관리, 각종 규정 위반. 하태석의 심장이 조여들었지만 아직 20년 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상으로 백골 수색대대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육군 본부의 규정에 따라. 브리핑이 이대로 끝나는 듯 했다. 하중령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윤서진이 발표를 멈추고 교육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무선 마이크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교육장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현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 계집이 뭐라고 하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만약 헛소리를 짓거렸다간 나 혼자 죽지 않아. 내 처자식 얼굴 보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알았어? 하태석 자신의 목소리였다. 교육장 안의 모든 장교들이 경악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들이 강철이라 부르며 존경과 두려움을 바쳤던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비열하고 추악한 협박이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교육장 뒷문이 열리고 군사경찰 2명에게 이끌려 한 민간인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 하지만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문 남자. 바로 박현우였다. 윤서진은 하태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승자의 그것이었다.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20년 전 안개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방이 막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20년 동안 그를 옥죄어왔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그의 목을 완전히 감아 조이는 순간이었다. 교육장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현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무리한 작전 강행, 모두의 반대, 그리고 절벽에서 추락한 후에도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던 윤지호 일병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라는 하태석 소위의 비정한 명령까지. 저는 그때 너무 어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전우를 외면하고 살인과 다름없는 거짓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박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절규는 20년 묵은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처절했다. 교육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들이 강철이라 부르며 경외했던 대대장의 실체가 한 병사의 목숨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제물로 삼고 20년간 그 사실을 은폐해 온 비겁한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태석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윤서진 저 계집이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민간인을 매수해서 지금 쇼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이건 음해야. 나 하태석과 우리 수색대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간악한 음모란 말이다. 그것은 강철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무너지기 직전에 자존심이 만들어낸 처절하고 추악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윤서진에게 달려들 기세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다. 하지만 윤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런 그를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음모라고요? 중령, 그럼 이것도 음모인지 한번 보시죠. 그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하태석의 차명 계좌에서 박현우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되려다 실패한 기록이 나타났다. 성이라고 포장했던 그의 입막음용 뇌물의 명백한 증거였다. 하태석의 마지막 발악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스크린과 윤서진을 번갈아 쳐다봤다. 윤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교육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오직 그에게만 던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태석 중령. 당신은 기억합니까? 내 동생이 그 차가운 바위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숨이 넘어가면서도 그는 소대장님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며 미안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내 동생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순간 하태석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20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거짓과 오만, 강철 같던 자존심의 갑옷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안에 숨어있던 것 많고 나약한 23세 청년이 튀어나왔다. 아! 그는 알 수 없는 신음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윤지호 일병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피를 흘리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순한 눈. 그는 그 눈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왔다. 으아! 하태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지호를 죽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군 생활이 끝장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군 제1의 지휘관이라 불렸던 강철 하태석은 그렇게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20년 만에 진실을 자백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울음소리가 교육장을 가득 채우는 동안 뒷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들려 있었다. 강철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2년 후 2025년. 하태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 군사 재판에서 직권 남용, 증거인멸, 증인 협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국군 교도소에서의 그의 삶은 참회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거울 삼아 길을 잃은 어린 수용자들을 상담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가 무너뜨린 철의 성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후임 대대장은 소통과 자유를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살얼음판 같던 부대 분위기는 점차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되살아났고 먼지만 쌓여있던 소원 수리함에는 이제 병사들의 건의와 고충이 담긴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20년의 멍에를 벗은 박현우는 여전히 구급대원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해내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신문기사 사진 속에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그리고 몇 달 후 육군 본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윤서진 소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의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내고 썩은 뿌리를 잘라낸 공을 인정받아 중령으로 진급했다. 학사 출신 여군으로서는 파격적인 진급이었다. 진급식이 끝나고 며칠 후 그녀는 홀로 차를 몰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끝없이 펼쳐진 비석의 행렬. 그녀는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겨 육군 일병 윤지훈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낸 반짝이는 중령 계급장을 비석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지호야, 약속 지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20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동생의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비석 위에 놓인 계급장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눈은 이제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사명은 다시는 자신의 동생처럼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거짓된 명예와 부조리한 관행이 아닌 진정한 동료애와 투명한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군대를 만드는 것. 먼지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졌지만 그만큼 더 밝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개가 거친 현충원의 푸른 하늘 아래
새로운 사명을 짊어진 지휘관이 굳건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운전할 때 말이야. 바지가 편해, 치마가 편해?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사연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장한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한 여군의 명예에 칼날이 되어 박혔는지,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처절한 반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 수도군단 제백수송대대 차고지. 디젤 유증기와 희미한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는 군부대의 아침을 상징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차고지 안에는 녹색 위장 도색을 한 군용 트럭들이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K511 일명 두돈반이라 불리는 육중한 트럭들 사이로 이제 갓 24을 넘긴 윤서와 하사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그녀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과 점검표가 들려 있었다. 타이어 공기압 이상 무. 엔진 오일 누유 흔적 없음. 냉각수 레벨 정상.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능숙하게 차량 하부를 살피고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보며 장력을 확인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운전병 보직에 대해 수군거리는 시선들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싶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에 배차된 차량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그녀만의 자존심이었다. 그때 차고지 입구에서부터 묵직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주인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서아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가 이내 억지로 펴졌다. 충성. 박기범 상사님 출근하셨습니까? 서아는 자세를 바로 하고 꼿꼿하게 경례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이 부대의 배차 담당관인 박기범 상사였다. 40을 앞둔 그의 얼굴에는 심술과 권태가 뒤섞여 있었고 유난히 튀어나온 광대뼈는 그의 인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박 상사는 서아의 경례를 건성으로 받아넘기며 그녀가 점검하던 트럭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치 매를 찾는 사냥개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트럭을 훑었다. 아침부터 윤하는 윤하사 그렇게 낑낑댄다고 차가 알아주나? 비아냥거림이 담긴 목소리.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사령부 본청으로 가는 배차 윤하사한테 줬는데. 준비는 다 됐고? 네, 그렇습니다. 점검 거의 마쳤고 운행일지 작성하면 바로 출발 가능합니다. 사령부 가는 길이면 높은 분들 많이 볼 텐데. 꼴이 그게 뭐야? 얼굴에 기름이나 묻히고. 여군이 좀 단정해야지. 박 상사는 혀를 차며 서아의 전투복을 위아래로 훑었다. 시선에 담긴 불쾌한 감각에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군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는 그의 말투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돈하겠습니다. 죄송할 것까진 없고. 근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박 상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여자들이 운전할 때 말이야. 바지가 편해, 치마가 편해? 네. 서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운전하려면 페달 밟고 기어 바꾸고 계속 다리를 움직여야 하잖아. 바지 입으면 그 사타구니 쪽이 좀 불편하지 않나? 차라리 전투복 치마 같은 거 입고 운전하면 아랫도리도 자유롭고 통풍도 잘 되고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짓거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서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상사와 하사라는 계급장이 목을 짓눌렀다. 이곳은 사회가 아니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서아가 간신히 뱉어낸 대답이었다. 그 순간 박 상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포악하게 변했다. 뭐라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차고지를 울렸다. 지금 하사가 상사한테 토다는 거냐?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대 분위기 좀 편하게 해보려고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박 상사는 금방이라도 손을 들어 올릴 것처럼 험악한 기세로 다가왔다.
서한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이미 부대 내에서 유명했다. 윤서하사. 여군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선임이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지? 운전병? 여자가 무슨 운전병이야. 얌전히 행정이나 볼 것이지 운전대 잡고 나대 씨발. 대답 안 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 선임이 말 걸면 웃으면서 대답하고 시키는 건 군소리 없이 하고. 알겠어? 알겠습니다. 굴욕감에 입술이 바싹 말랐다. 서한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박 상사는 쯧하고 혀를 차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뒤돌아 배차실로 걸어갔다. 혼자 남은 서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숨을 골라야 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들고 있던 점검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런 식의 언어폭력과 성희롱은 그가 부임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군대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서아의 정신은 갉아먹히고 있었다. 운행 준비를 마친 서아가 배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박 상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충성. 사령부 본청 운행 출발 보고 드립니다. 운행일지 저기다 놓고 가.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아가 운행일지를 결제판에 올려놓는 순간 박 상사가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 맞다. 윤하사. 네, 상사님. 오늘 사령부 의전 행사 때문에 본청 앞에 높으신 분들 많이 올 거야. 운전 똑바로 해. 괜히 얼쩡거리다가 사고 내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 PX 들러서 내 담배 한 보루랑 커피 믹스 큰 거 한 통 사와. 내 돈으로. 그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명백한 사적 지시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박 상사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잠깐. 그의 시선이 다시 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생각할수록 웃기네. 여자가 두 돈반 핸들 잡고 있는 그림. 영 어색하단 말이야. 차라리 조수석에 앉아서 커피나 타주는 게 딱 어울리는데. 안 그래? 대답. 박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표정 보니까 내 말이 기분 나빠 죽겠다는 표정이구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덩치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윤하사. 내가 왜 너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넌 하사고 난 상사니까. 넌 여자고 난 남자니까. 그리고 여긴 군대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긴 남초 조직이고 계급 사회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겠냐? 박 상사의 얼굴이 서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육중한 군용 트럭의 핸들을 잡은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 배차실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 상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힌 듯 아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이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군인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멋진 모습에 반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너무도 달랐다. 여군이라는 꼬리표는 때로는 특혜의 상징처럼, 때로는 차별의 낙인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령부 정문을 통과하며 서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충성이라는 구호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 국가를 위한 충성인가? 아니면 박 상사 같은 부조리한 상급자를 위한 맹목적인 복종인가? 목적지인 본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댄 채 서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박 상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복귀 운행은 더욱 끔찍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시야가 흐려졌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긴장한 채로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상사였다. 운전 중이라 받을 수 없었지만 그는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신호 대기 중에 전화를 받았다. 예, 박기범 상사님. 윤서아 하사입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지금 폭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 비 온다고 운전 못해? 그러게 여자가 무슨 운전병이냐고 내가 말했지. 당장 부대로 튀어올 생각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일방적인 폭언이 쏟아졌다. 서하는 대꾸할 힘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쭉 빠졌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빗속처럼 그녀의 군 생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흠뻑 젖은 채로 부대에 복귀한 서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상사의 싸늘한 분노였다. 그는 사무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서하를 세워두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복귀 시간이 몇인데 이제 기어들어와. 비 좀 온다고 거북이 운전했어? 죄송합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야간 근무 교대할 배차가 꼬였잖아. 책임질 거야? 분명 PX 심부름 같은 사적 지시 때문에 늦어진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서하에게 돌렸다. 주변의 동료 간부들은 못 본 척 서류에 코를 박거나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철저한 고립감. 서하는 거대한 섬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고함은 셔츠 단추가 풀어져 속옷이 살짝 보인다는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졌다.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이 뒤섞여 서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서하는 텅 빈 방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흐느낌은 어느새 통곡으로 변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무언가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부대 내에 신고를 해봤자 여군이 유난 떤다는 소리나 듣고 결국 묵살될 것이 뻔했다. 오히려 보복만 당할 것이다. 박 상사의 얼굴과 그가 뱉었던 말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곧이어 차분하고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하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오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애써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서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우는 거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오빠 나 더는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이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나 어떡해 오빠. 서하는 무너져 내렸다.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토해냈다.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오빠이자 대한민국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대대장 윤태준 중령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울음을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분노를 사기는 시간이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그의 눈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야간 당직사관의 경례와 함께 지휘통제실의 문이 열렸다. 방금 막 퇴근하려던 윤태준 중령이 굳은 얼굴로 다시 들어서자 통제실에 팽팽하던 공기가 더욱 날카롭게 조여졌다. 그의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알던 부하들은 지휘관의 싸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윤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작전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상황판에는 군단 책임 지역의 야간 경계 현황과 주요 부대 위치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제백 수송대대.
동생이 있는 곳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동생의 절규가 그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 했다. 하나뿐인 피부치, 어릴 적부터 부모님 대신 돌봐왔던 여동생이었다. 그 강인하고 씩씩하던 아이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정도라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수송대대로 달려가 동생을 괴롭힌 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오빠이기 이전에 군단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군사경찰대대의 지휘관이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동생에게 더 큰 상처와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 사적 감정으로 군율을 어긴 지휘관이라는 오명은 진실의 힘을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차갑게 분노를 억누르며 머릿속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당직사관. 네, 중령님. 내일 아침 08시 정각 수사과장과 성범죄 수사대장 내 집무실로 오라고 전달해. 긴급 현안 회의. 알겠습니다. 그는 다시 개인 휴대폰을 들고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군사경찰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아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내일 아침 바로 의무대를 가서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불면증 등의 소견을 받아도. 둘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기록해.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새끼가 했던 말과 행동,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사소한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셋째, 절대 그놈과 단둘이 마주치지 마. 무슨 일 있어도. 넷째, 다 작성하면 나한테 먼저 보내. 내가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알려줄게. 오빠 믿고 조금만 버텨. 알았지? 문자를 보낸 그는 지휘 통제실 한편에 마련된 자신의 간이 침대로 향했다. 오늘 밤 그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니,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강철로 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밤새 뜬 눈으로 울다 지쳐 잠들었던 서아는 오빠의 문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전히 마음은 지옥 같았지만 문자에 담긴 단호하고 체계적인 지시는 그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군법의 전문가인 오빠가 뒤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서아는 출근 준비도 미룬 채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박기범 상사가 처음 부임했던 날부터 사소한 비아냥거림, 회식 자리에서의 불쾌한 농담, 운전 실력을 트집 잡아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줬던 일치마 발언, 사적인 심부름 폭언이 담긴 통화까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자 그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자신을 괴롭혀왔는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눈물이 수첩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펜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작성을 마친 서아는 먼저 의무대로 향했다. 군의관은 핏발선 눈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그녀에게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 진단서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사진으로 찍어 오빠에게 전송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잘했어. 이제 군단 본부 군사경찰대 민원실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오늘 내가 보낸 문자 내용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넌 개인의 판단으로 정식 절차를 밟는 거야. 알겠지? 오빠의 의도를 깨달은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것은 오빠가 지휘관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철저하게 피해자인 윤서와 하사 개인의 고소 사건으로 만들어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개입할 수 없도록 판을 짜고 있는 것이었다. 서아는 비장한 각오로 군단 본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충성. 수사과장인 김진표 소령과 성범죄 수사대장 한미진 대위가 윤태준 중령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윤 중령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앉아. 회의는 서론 없이 시작되었다. 오늘부로 제백수송대대 소속 박기범 상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혐의는 직권남용, 모욕, 성희롱. 피해자는 같은 부대 윤서아 하사. 잠시 후 윤 하사가 우리 부대 민원실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미진 대위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지휘관이 내사를 지시한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까지 접수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성과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김소령. 네, 중령님. 자네는 오늘부로 수사팀을 꾸려. 나와 한 대위를 제외하고 가장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수사관들로만 수사팀의 모든 활동은 나에게 직보하도록. 외부에는 절대 보안을 유지한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대위. 네, 중령님. 자네가 피해자 조사를 전담해. 피해자는 지금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일 거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모든 조사는 군단 본부 내에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알겠습니다. 윤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박기범 상사. 과거 복무 기록 조회해봐. 비슷한 전과는 없는지, 평판은 어땠는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수송대대 병사와 간부들 중에 분명히 목격자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거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몰아붙이지 마. 뱀을 잡으려면 조용히 풀숲을 헤쳐야 하는 법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번 사건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이 아니다. 군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임해.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내가 막을 테니 자네들은 오직 증거와 법리만 보고 수사하도록. 의상. 충성. 김소령과 한 대위가 경례와 함께 집무실을 나섰다. 윤태준 중령은 다시 혼자가 되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소속이라는 표식이 선명한 레토나 차량 한 대가 백수송대대 위병소를 조용히 통과했다. 대대 본부 앞에 차를 세운 것은 수사과장 김진표 소령과 수사관 한 명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조용했던 부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군사경찰은 웬일이지? 누가 사고 쳤나 봐. 병사들과 간부들이 수군거렸다. 김소령은 곧장 대대장실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군사경찰 소령의 방문에 수송대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충성. 군사경찰대 수사과장 김진표 소령입니다. 협조 요청차 방문했습니다. 아, 예. 충성.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김소령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귀 부대 소속 인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안이니 저희가 요청하는 인원을 조용히 지정된 장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대장은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무슨 큰일인가 싶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우선 배차실에서 근무하는 병사들과 최근 한 개월 이내 윤서아 하사와 함께 운행을 나갔던 인원들 명단을 요청합니다. 윤서아 하사의 이름이 나오자 대대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제야 그는 군사경찰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한미진 대위는 군단 본부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윤서아 하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늑하게 꾸며진 상담실은 군부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윤 하사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해도 됩니다. 한 대위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밤새 작성했던 진술서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 대위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진술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서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에 막혔던 속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것을 느꼈다. 군사경찰의 조사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지목된 병사들과 간부들은 한 명씩 군단 본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은 박기범 상사가 두려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진표 소령은 특히 배차실 행정병이었던 김민준 일병을 주목했다. 그는 유독 눈치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
김일병. 군사경찰의 수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 상사가 윤서와 하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자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 자네는 그저 참고인일 뿐이야. 우리가 자네에게 불이익을 줄 일은 없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네를 보호하는 길일 수도 있고. 김소령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에 김일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박 상사님께서 윤 하사님께 유독 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간부님들 안 계실 때 욕도 하시고 여자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다 같은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 없나? 예를 들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네. 담배나 커피 같은 거 사오라고 하시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김일병의 진술을 확보한 뒤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자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라는 진술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박기범 상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배차실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저 몸이 아파 병가라도 냈으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강철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날 오후 늦게 마침내 김진표 소령과 수사관들이 다시 수송대대를 찾았다. 이번에 그들이 향한 곳은 대대장실이 아닌 배차실이었다. 문이 열리고 군사경찰 완장을 찬 이들이 들어서자 배차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박기범 상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들이야, 여긴 어쩐. 김진표 소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박 상사를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수사 서류를 꺼내 보였다. 박기범 상사.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수사과장입니다. 김소령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배차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을 직권 남용, 모욕, 성희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박기범 상사의 얼굴에서 거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당황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흰 벽과 철제 책상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카메라 렌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방금 전까지 부하들을 호령하던 박기범 상사는 이제 책상 너머에 앉은 수사관과 마주한 한 명의 피의자일 뿐이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무릎 끝이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박기범 상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녹화되고 있으며 재판 및 징계위원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김진표 소령이 서류를 넘기며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에이 소령님. 너무 딱딱하게 나오시네.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냥 부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선임과 후임 사이의 작은 오해 아닙니까? 박 상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능글맞게 받아쳤다. 그는 이 상황을 군 생활 좀 한 자신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가벼운 트러블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오해라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박 상사께서는 윤서와 하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담배나 커피 같은. 아이고 그게요. 제가 후배 아끼는 마음에 가끔 뭐 사오라고 시키고 용돈도 쥐어주고 그랬던 겁니다. 윤 하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걸 직권 남용이라고 하시면 군대 선후배 관계가 너무 삭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는 정을 운운하며 혐의를 희석하려 했다. 하지만 김소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7월 15일 오전 점호 직후 배차 대기 중인 모든 운전병들 앞에서 윤 하사에게 여자 주제의 운전 실력이 그 모양이니 부대 망신 다 시킨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여자 주제라고 했습니까? 그냥 운전이 미숙해서 안전을 위해 지도한 겁니다.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가르치는 게 죄가 됩니까? 박 상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김소령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서류를 꺼내 보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민준 일병 외 4명의 병사, 그리고 이정훈 중사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박 상사께서 명백히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모욕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이정훈 중사의 이름이 나오자 박 상사의 눈이 흔들렸다. 이 중사는 평소 그에게 밉보일까봐 아무 말 못하던 동료 부사관이었다. 그마저도 진술을 했다는 사실에 그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그건 걔들이 뭘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윤하사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모함이라 좋습니다. 김소령은 마지막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박 상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8월 5일 배차실에서 윤하사와 단둘이 있을 때 여자는 바지보다 치마 입고 운전하는 게 아랫도리가 자유롭고 편하지 않냐는 발언을 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결정타였다. 박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 기집애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그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김소령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박 상사, 배차실 입구 쪽 천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뭐라고요? 물론 음성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께서 윤하사에게 다가가 위압적인 자세로 무언가 말하는 장면, 그리고 당시 윤하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장면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박 상사께서 부인하시는 그 농담을 하던 순간의 영상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박기범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성벽은 무너졌다. 자신이 쌓아올린 계급과 권위, 폭력이라는 성벽이 CCTV 영상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그제야 희미하게 실감하기 시작했다. 박기범 상사가 군사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부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간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했고 병사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간부들의 눈치를 살폈다. 특히 박 상사와 친하게 지내며 그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몇몇 부사관들은 좌불안석이었다.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했다. 반면 그의 폭력적인 언행에 남몰래 고통받았던 다른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은 조용한 안도감과 함께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했다. 그날 오후 수송대대장은 긴급히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선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다들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부대 박기범 상사가 직권 남용 및 성희롱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주기 바란다. 그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운을 뗐지만 이내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사적인 지시를 내리는 행위,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그 어떤 언행도 우리 부대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을 겪었거나 목격한 인원이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나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군단 내부에 마련된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대장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박기범 상사에 대한 손절 선언이자 부대 내 다른 박기범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한편 윤서와 하사는 군사경찰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당분간 수송대대가 아닌 군단 본부 직할대 소속으로 파견 근무 명령을 받았다. 익숙했던 차고지와 동료들을 떠나 낯선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게 된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처럼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자신을 향하던 불쾌한 시선과 폭언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징계위원회와 자신을 향할지 모를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윤태준 중령은 퇴근길에 동생이 임시로 머무는 군단 본부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아가 좋아하는 치킨 상자가 들려 있었다. 군사경찰 대대장이 아닌 평범한 오빠의 모습이었다. 오빠 어서 와.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서아가 그를 맞았다. 밥은 먹었고? 응. 방금 먹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치킨을 뜯는 소리만 방안을 채웠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윤중령이었다. 수사보고서 읽어봤다. 박기범 상사 내가 진술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더구나. 증거가 명백해서 더는 부인할 수 없었겠지. 그래? 서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릴 거야. 아마 군 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 거다. 그것은 사실상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의미했다. 서아는 치킨 조각을 내려놓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하고 복잡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서아야. 윤중령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지.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느라 얼마나 무서웠겠냐. 오빠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에 서아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위로하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내가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서 진술해야 할 수도 있어. 괜찮겠어? 응.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가서 똑똑히 말할 거야. 내가 겪은 일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서아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픔을 겪으며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 시각 박기범 상사는 지정된 영내 시설에 사실상 감금된 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믿었던 동료 부사관들은 그를 외면했고 대대장은 그를 부대의 수치로 취급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육군 부사관학교 동기들, 과거에 연을 맺었던 상급자들에게 연락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부탁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싸늘한 거절로 답해왔다. 썩은 동아줄은 너무나도 약했다. 그의 성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그를 지켜주기는커녕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날짜가 확정되어 공지되었다. 8월 18일 수도군단 본부 징계위원회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였다. 수도군단 본부의 한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방음 처리된 두꺼운 문은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고 실내에는 오직 냉방 장치의 낮은 소음과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징계위원장인 군단 참모장이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법무, 감찰, 인사참모를 비롯한 영관급 장교들과 주임원사까지 총 7명의 징계위원이 배석해 있었다. 한쪽 끝에는 군 검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한 군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군단 징계위원회였다. 피징계인 입장하도록. 위원장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문이 열리고 박기범 상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말끔하게 달인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지난 며칠 사이 겪은 마음고생으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총기를 잃은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위원들 앞에 걸어나와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경례를 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충성. 제백 수송대대 상사 박기범. 자리에 앉으시오. 박 상사는 지정된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그의 앞에는 변호를 맡은 군 법무관이 앉아 있었지만 별다른 위안이 되지는 못했다. 징계 심의는 군 검사의 징계 혐의 사실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피징계인 박기범 상사.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직속 부하인 윤서와 하사에게 총 17회에 걸친 폭언 및 모욕, 8회의 사적 지시를 통한 직권 남용, 그리고 3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23조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군 검사가 조사 결과를 하나씩 낭독할 때마다 박 상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가 가볍게 생각했던 말과 행동들이 법과 규율의 언어로 바뀌어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창이 되어 돌아왔다. 피징계인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가? 위원장의 질문에 박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최후 변론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으로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특히 윤서와 하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구시대적인 군대 문화에 젖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후배를 강하게 키운다는 명목 하에 했던 행동들이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20년간 오직 군인으로서 살아온 저에게 군복을 벗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남은 군 생활 동안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윤하사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의 변명 섞인 호소는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위원들은 이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확인한 상태였다. 증인 윤서와 하사 입장하도록 하시오. 위원장의 말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윤서와 하사가 들어섰다. 박 상사와 마주보지 않는 먼 곳에 마련된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전투복과 꽉 조여맨 전투화는 그녀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듯했다. 윤서 하사.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고맙게 생각하오. 지금부터 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아는 대로만 담담하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네, 위원장님. 서하는 위원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한 명의 군인을 대하는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다. 윤 하사는 피징계인이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까? 한 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특정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위원들과 박 상사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서 군인으로서의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징계인은 저의 계급과 성별을 빌미로 저의 인격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과 전우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박기범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이 일이 단지 한 사람을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군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계급은 괴롭힘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끝났다.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의 표출보다도 군인으로서의 원칙과 명예를 이야기한 그녀의 담담한 진술은 회의실 안에 모두에게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하가 퇴장하고 모든 심의 절차가 끝났다. 위원장은 피징계인에게 퇴장을 명하고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30분이 넘는 숙의 끝에 위원들은 다시 박기범 상사를 회의실로 불러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들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징계 의결 결과. 피징계인 상사 박기범. 위원장의 시선이 박 상사에게 고정되었다. 수도군단 보통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의 징계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 침해는 군 조직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박 상사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피진개인을 파면에 처한다. 파면. 그 단어가 박기범 상사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파면.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의 군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모든 명예와 계급이 박탈되며 앞으로 받을 연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극형이었다. 그는 사회에 맨몸으로 내던져지는 것이었다. 박 상사는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위원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마친다. 피징계인은 즉시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 군사경찰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부축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등 뒤로 대한민국 군인 박기범의 인생도 함께 닫혔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박기범 상사의 파면 소식은 군단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각 부대는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했고 지휘관들은 부하들과의 소통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다. 제백 수송대대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다. 부조리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사라지자 그를 추종하거나 묵인하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소멸했다. 새로운 배차 담당관은 모든 운전병을 동등하게 대했고 실력 위주로 업무를 배정했다. 윤서와 하사는 파견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새로운 인사명령이 내려왔다. 군단 직할 부대인 군수지원대대 정비중대 수송반장. 하사 계급에게는 이례적인 보직이었다. 운전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와 후배 교육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의 강직함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운전 실력을 높이 산 군단의 배려였다. 몇 달 뒤 가을 햇살이 훈련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핸들은 10시 10분 방향으로 가볍게. 시선은 멀리 전방을 주시하고 차체 폭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윤서와 하사가 신임 운전병들을 대상으로 KO1일 조작법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전문성이 넘쳤다. 교육생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윤서와 반장님을 최고의 운전병이자 존경하는 선임으로 따랐다. 훈련장 한쪽에서 윤태준 중령이 동생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생을 보러 들른 길이었다. 서하는 오빠를 발견하고는 교육생들에게 잠시 자습을 명한 뒤 그에게 달려왔다. 오빠 웬일이야? 지나가는 길에. 우리 동생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왔지. 태준이 웃으며 말하자 서하가 발끈하며 대꾸했다. 감시는 무슨. 나 이제 이 구역 최고참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훈련장을 걸었다. 열을 맞춰 주차된 군용 트럭들, 씩씩하게 훈련받는 병사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오빠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한 건 없어.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지. 내 용기가 군대를 조금은 바꾼 거야, 서아야. 윤태준 중령은 진심으로 말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썩은 고름을 터뜨렸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조직은 더 건강해졌다. 비록 느리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세상은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었다. 서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절망 속에서 떨기만 했던 손. 이제 그 손은 후배들의 길을 이끌어주는 단단한 핸들을 잡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핸들은 그녀 자신의 의지로 녹였고 이제 그 길 위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